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 누구의 말일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결국 지난 월요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할 거라는 전망이 사실상 많았어요. 근데 또 입장을 뒤집으셨어요. 예, 근데 당론으로 이게 부결이니까 나는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했다가 또 본인 체포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후에는 뭐 사살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있었다. 예. 네. 그러면서 정보 당국으로부터 아주 유력하게 믿을 만한 정보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탄핵에는 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모든 일간지에서 탄핵 찬성 시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때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 당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정권을 일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탄핵에 대해서는 또 당론대로 가겠다. 이제 번복이 있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갔을 때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설전도 불사하면서 본인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런 정치적인 좀 변동이 있었고 마지막에 또 본인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당론이랑은 안 맞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찬성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맞습니다. 말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면도 아니고요. 대통령과는 대단히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도 맞습니다. 했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아직도 봉합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 한 150여일 만에 한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상황이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향배가 펼쳐질지는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지만 일단 본인의 의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짚어드린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공산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에서 아마 대선 출마까지 시사하면서 일단은 정치 무대에서 뒤로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올해 파란만장한 지난 1년을 보낸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아까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사퇴하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말로도 들리고요. 네. 또 워낙 또 많은 팬덤을 갖고 있는 한동훈 전 네. 대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미래 권력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이 있죠. 이제 대통령과의 엇박자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로 또 이제 분화되기도 했는데 친윤과 친한으로 완전 분리가 됐죠. 여전히 팬덤이 좀 유력하게 좀 가동되는 정치인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이 국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 본인이 이제 퇴임을 하겠다. 나는 이제 당대표직에서 내려놓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할 때 맸던 넥타이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그 넥타이를 맞습니다. 또 빼서 화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취임식 때 맸던 넥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윤희석 대변인이 이제 한 방송에서 설명을 할 때 저도 딱 이제 생각이 났던 게
보라색 한 밤색 정도 계통의 넥타이였고 거기에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적어져 그런 있는데 메시지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용비어천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전국 여행을 다니겠다라고 이제 본인 계획을 1차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네. 정치 일선에서는 완전히 뒤로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런 어떤 넥타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동훈 지도부가 물러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설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한 광경이 이제 펼쳐졌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당시 이정현 대표도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됐고 그때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왔었어요. 임명진 목사가 그 당시에 네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좀 힘든 형국이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갈등 국면에 있고 네. 이 부분을 당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가 와서 봉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선장으로 승선하기가 외부 인사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당내에 중진 의원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누가 부분인데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나요? 일단 권영세 의원도 네. 이야기가 나오고요. 상당히 선수가 높은 의원이고 당내 신망도 비교적 두터운데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사실상 영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의원이기도 했고 네. 이 국무위원으로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당이 좀 어려워진 측면에서 적임자일 수 있겠느냐라는 또 좀 비토의 물음표가 목소리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부분이 나경원 의원이기도 한데요. 나경원 의원도 중량감 있고 뭐 여러 서울시장, 지자체장 후보로도 이제 됐던 경험치가 많은 의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약간 대통령을 엄호하는 스탠스를 취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또 이 비대위원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론이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소한 한 더블 스코어로 김태우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가 됐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없을 때는 또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다 보니까 당분간 비대위원장을 외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진 의원들을 섭외하기보다는 네. 권성동 체제로 비대위 원내대표를 좀 겸임하는 방식으로 당내의 네네. 혼란을 좀 수습하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생생 코멘트는요. 아직 대화가 안결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천 거래 의혹으로 수감 중인 명태균 씨를 접견했습니다. 30분 동안 주로 명 씨의 이야기를 듣고만 왔다고 했는데 최근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박주민 의원이 딱 지목이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왜 지목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가기로 했던 날이 이 만난 날보다 훨씬 앞서는 날이었어요. 네. 본인이 접견 신청도 하고 기차표 예약까지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났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좀 그럼 검찰이 미뤄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갔고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황금폰이 있다. 근데 그 황금폰을 뭐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딱 박주민 의원이 지목을 된 거예요.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다음날 접견을 하고 와서 많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본인한테 명태균 씨가 접촉을 하자고 했느냐 해서 본인도 그 부분을 물어보고 나머지 30분은 다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뭔가 명단을 쭉 훑다가 이게 좀 신통력을 발휘했을 때 박주민 의원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뭔가 느낌이 판단을 오셨군요. 느낌을 받았다라는 네. 취지로.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 생태계와 이 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하기도 했고 공천 과정에 막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서 네네. 아마 이 의원들의 면면은
정확히 좀 알고 있었을 그렇겠죠. 겁니다. 좀 파악하고 예, 있었겠죠. 그럼 박주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율사 출신이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황금폰이라는 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음. 좀 즉각적으로 본인 차원에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원이라고 좀 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황금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지금 네. 제출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정보를 어느 선까지 습득했는지 뭐 복사본을 어떻게 뭐 습득했는지 이 부분은 좀 네. 박주민 의원 본인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두 분 간의 그 대화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구치소 안에서 접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녹음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또 박주민 의원이 아직 대화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탄핵 뒤 민주당 집권 확률이 56%다 이렇게 밝힌 명 씨가 이 접견에서 향후 황금폰이나 그 내용의 복사본을 또 민주당에 따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이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한 거 아니야. 변호인 접견은 기본적으로 교도관이 없습니다. 시간도 무제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통제받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변호사 겸직이 금지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지금은 정지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일반 접견을 네네. 했고 그렇다면 교도관이 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녹취도 돼 네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했는데 그런 어떤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뭘 증거를 주겠다 어쨌다라고 했을지 조금 물음표가 쳐집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넘기겠다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군요. 누차 이제 뭐 민주당이 주겠다고 공언해오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상당히 치밀하게 증거 관리를 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살 길을 있습니다. 찾으셔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명태균 씨가 아니 나를 구속시키면 한 달이면 하야되거나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명태균 씨가 구속 수감된 게 2024년 11월 15일이에요. 정확히 한 달, 12월 14일 날 또 탄핵안이 가결된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는 다들 좀 흘려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좀 말을. 코웃음을 쳤죠. 네네. 아유, 되게 이를테면 과장을 하는구나.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실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지금 왜 민주당 거론을 하냐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엄 국면에서도 명태균 씨가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나부터 잡아들였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었을 것이다 막 이런 말도 사살했을 거다 뭐 나오더라고요. 이런 네. 표현까지 썼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황금폰을 습득하기 이전에도 PC 같은 건 다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도 다 PC랑 연동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PC에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던 차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통령 육성도 나왔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이 육성을 따로 USB에 담았고 그 육성의 길이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건 김영선을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는데 되게 짧은 부분이었는데 2분 정도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다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어쨌다 했는데 아버지는 산소가 없다고 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화장으로 이제 네네. 처리를 했었다는 게 알려져서 아마 명태균 씨도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를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인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한편 이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느냐,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이 부활됐단 말이에요. 네. 이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란 건 사실 수사기관을 어떤 보고를 듣거나 이게 정보 취합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던 곳이에요. 그게 네. 부활됐을 때는 사실상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영향권 하에 두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실제로 아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명태균 씨랑 더 활발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건 그 오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도 보이듯이 네. 김건희 여사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명징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근거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치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져서 하나의 정치적 타겟책으로 계엄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계엄을 이 맥락에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폰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거군요. 황금폰은 말 그대로 정말 스모킹 건인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대통령 부분은 모를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태균 씨가 아주 일방적으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거짓말 해명이 있었다는 논란이 나왔던 것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봤을 뿐이지 이후에 못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런 만큼 명태균 씨가 가진 근거가 일단 훨씬 많아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는요. 사고치고 뒤집어 씌우나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SNS에 알아서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 해지를 하라는 글을 올리며 당 내부 갈등을 표출했습니다. 사고 쳐놓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뭐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허은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 아, 맞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개헌 국면에서 상당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느냐로 했더니 꼴 좋다. 꼴 좋다고 네. 이거 대단히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역공을 펴는 거죠. 본인이 축출된 데에 대한 이제 사감도 있고 그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BBC 등과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네.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또 시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시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 돼야 대선 출마 가능성이 현재 있는데 39세니까 39세 내년 예요. 1월이 좀 지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만 나이로 하다 보니까요. 네네. 이준석 대표의 생일이 3월 31일입니다. 대선이 3월 31일 이후에 치러지면 네. 본인이 일단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당 대표였지만 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허은하 현재 개혁신당 대표거든요. 네. 갈등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불거진 겁니다. 네. 이제 갈등이 촉발된 건 이 허은하 대표가 이른바 이준석 라인, 이제 김철근 이 실장이 사무총장이 가장 대표격인 인물인데 왜냐하면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 가장 엄호했고 국민의힘의 그때 아마 정무특보였을 겁니다. 대단히 뭐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정치 구력이 많은 이제 인사여서 근데 사무총장을 잘라낸 거예요, 허은하 대표가. 그리고 어느 부분에 화가 났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최근에 사무총장의 권한을 상당히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했는데 허은하 대표한테는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조금 됐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당직 인사를 두고 또 당원 당규의 개정을 두고 사실상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거는 이 갈등이 좀 봉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워낙에 좀 날선 공격을 말로 잘하는 편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립무원을 자초한 사람이 결제 해지하라. 쉽게 풀면 왕따를 당신이 자초했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함께 갈 수 없는 국면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허은하 대표는 자신의 그 비례대표직도 내려놓고 신당 창당에 참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둘이 그렇게 내분을 쌓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혁신당은 새가 되게 네. 탄탄하게 구축됐다라기보다는 네. 반윤에 어떻게 보면 기치를 그렇죠. 걸고 이제 네. 보수 당에서 좀 튀어나온 그런 성격이 있었죠. 힘을 더 규합해야 되고 그래야 지방선거도 치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정말 나갈 생각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영입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는 이제 상황인데 네. 허은하 대표는 상당히 오랜 인연을 이준석 대표와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정말 청년으로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네. 대변인을 맡았었거든요. 상당히 가깝고 그때부터 정치적 교류가 활발했었는데 그런 인사도 같이 함께 가지 못할 국면까지 오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타격이 올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정치력 시험대에 이제 두 정치인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40대 기술론을 내세우며 정치권에서 처음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인물이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러한 조기 대선 행보를 둘러싼 어떤 파열음이 불거진 게 아닌가. 이게 허은하 대표가 또 이준석 대표랑 좀 거리를 두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이게 워낙에 또 갑작스럽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허은하 대표로서는 좀 용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네. 본인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당대표기 때문에 본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또 거짓말 논란처럼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나 그런 적 없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신랑이까지 가져가고 있어서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이 두 상징적인 정치인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이 화해는 좀 어려운 국면에 돌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정 출석하는 첫 대통령 될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는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이다.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계엄이란 건 국민의 기본권을 대단히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여야 돼요. 네. 행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가동도 안 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어요. 그게 네. 허용이 되는 겁니다. 통행 금지, 야간에 사람들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법부와 이 행정부는 군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군의 통할 아래 사실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야당의 국정방해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국정방해라는 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평가될 수가 없어요. 12월 3일 전격적인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국가 위기 상황이었나 아니면 비상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많은 법조인들이 아니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건 법리적으로도 이런 논조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장외전 그리고 여론전 그리고 본인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는 뭔가 사실상의 결집하려는 정치 선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3시에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내용 보니까 계엄 때 시민들하고 절대 충돌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또 체포하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법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휘관들이, 사령관들이 검찰, 공수처 등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단히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누구누구를 끌어내라고 했고 그건 특전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명단을 적어줬다라는 겁니다. 여인현 사령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내라. 네. 그리고 그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이런 사실이 없었구나라고 판단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존재 사실, 없는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마녀의 입증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마녀가 아닌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증언을 하고 가공할 동인이 없는 상태라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국면인데 아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도 최소한의
병력만 가동했다.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탄이 들어가고 국회에 정문이 폐쇄되는 건 실시간으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거로서 이 부분은 기능할 거라고 또 이야기한 바도 있어요.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법리적으로도 이 부분이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사실 정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 중요한 게 좀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란죄로 인정이 된다면 네. 처벌 수위에도 뭐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내란죄는요, 기본적으로 유기징역형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3단계로 되는데 사실 A급, B급, C급이라고 누가 칭하시던데 네. A급이란 건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을 획책한 주동자예요. 여기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개헌권을 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네, 주체는 대통령이거든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에 여기에 모의에 가담한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사형까지요? 예, 심지어는 수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하내동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휩쓸려서 좀 가담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1, 2, 3단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죄를 일단 부인하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아예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도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예요.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정국가라면 왕은 모든 게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겠죠. 짐이고 국가인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하야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하고 이 내란죄의 목적, 이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덩이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아예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보수 농객의 대표성을 띈 인물이죠. 전원책 변호사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워낙에 엄중하고 기본권을 대단히 제약하기 때문에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위헌 위법한 걸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네. 이 계엄이라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행사한다고 이게 합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은 비상 상황이어야 돼요.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볼 것인가. 두 번째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라는 건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결과는 다르지만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5분도 채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82조를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회의록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게 없으면 위헌적으로 추진했다라는 바로 강력한 근거가 되는 오히려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없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데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변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죠.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풍경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개 심리가 이루어지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본인의 항변을 하는 게 뭐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이 가결됐던 전례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었는데 이 두 분은 직접 하진 않았죠. 직접 하진 않았죠. 네. 이거는 국회에서 가결한 그 부분을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이런 분노를 의식한 행보로 보여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종전의 대통령들과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일각에서는 처음에 생중계를 요구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생방송 네, 요건에는 하지 않겠다. 예, 이런 방침을 해당하지 전했죠.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대단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본인의 방어에 나설 걸로는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직접 변론을 한다는 것은 보수층,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에 좀 결집하는 그런 의미, 여론전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는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야당의 입법농단과 그 예산농단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증액 권한이 없어요. 감액 권한만 있습니다. 네. 증액하려면 행정부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부의 승인을 네네.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여러 부분들, 이를테면 간첩법, 민주당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간첩법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네. 지난 국회 때 통과가 안 됐던 건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했었어요. 법제처가 오히려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정합성, 논리적인 어떤 일치를 위해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서 이게 보류가 됐던 겁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입법 발의가 된 게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건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관위 서버에 해킹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민의힘 인사도 입회하면서 이거를 다 참관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 서버는 너무나 이게 엄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와 이렇게 교류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망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해킹 시도를 해봤더니 바로 뚫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상황은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부로만 돌아가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서버를 열어봤다가 그때 해킹 시도를 한번 해봤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이 이 부분은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거나 보고를 받더라도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 가서도 형사 과정 중에서도 계속 항변의 전략으로 삼는다면 상당히 좀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관위도 분명하게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는 대통령 이미지가 좀 스스로 부담스럽진 않은가 봐요. 근데 그거를 불사하겠다는 것 같아요. 더 지금도. 크게 얻을 게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일문일답을 하면서 본인의 방어를 하고 있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일성은 그거였죠.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내가 지금은 잠시 이 개혁의 행보를 멈춘다. 하지만 거의 곧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력 질주해서 법적으로는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그 부분이 수용 가능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계엄이 허용된다라고 사실상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방책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정보사령관이 이미 퇴임한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에 관련을 했다. 여러 좀 이상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정확하게 본인이 실체를 답변하는 게 저는 정치인 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 수사를 두고 그동안 여러 기관이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경쟁적으로 했고 그 패단 중에 하나는 너무 여기저기서 영장을 이제 치니까요. 네. 법원이 기각을 한 거예요. 한 군데로 통일해서 가져오란 취지였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이랄까요? 활용한 부분이 있죠. 네. 공수처에서 소환 요구하고 검찰에서도 오라고 하고
하고 하니까 나 중복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정리가 안 되면 나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의 이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는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부패, 네. 경제 등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네네. 직접 수사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권남용도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큰 거는 내란죄예요. 맞습니다. 근데 관련 사건은 또 검찰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직권남용과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하겠다는 논리였는데 이 직권남용보다 내란죄가 훨씬 엄중하고 법정형도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과연 수사가 정당했냐는 정당성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공수처도 할 수 있는 혐의는 다 법정돼 있어요. 내란죄는 사실 공수처도 없습니다. 다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 경찰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경찰과 이제 공조본을 꾸려서 하다 보니까 공수처 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는 좀 판단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일단 피의자와 이제 그 이상민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걸로 교통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실 공수처 출범 후에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실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요.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공수처가 발족될 때 인원수를 다 법에 정하에 놔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상당한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 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검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조그만 수만 이제 공수처 소속 검사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마저도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보여지느냐. 이를테면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도 네네. 대단히 공전되고 관련자들 소환은 늦어지고, 그러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수사력의 한계가 그대로 그래서 드러났던 부분이 지금까지 있죠.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 없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그나마 있었던 게 이제 조희연 이 전 교육감도 네네. 근데 직접 기소권이 없어서 네. 수사는 본인들이 공수처가 하고 기소할 때는 검찰에 넘겨서 넘겼군요. 공소유지도 이제 검찰이 했던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물음표는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정답은 특검이 돼야 될 겁니다. 특검 법안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력도 좀 보강이 되고 일어나 네. 해가지고 수사하는 게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직접 변론 등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입니다만 공수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출석 요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오늘도 반송을 했다고 하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뭐 체포영장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수사기관이 밟고 있는 수순 절차를 보면 네. 이거는 영장 발부를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문서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랬고요. 공수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압수수색을 최근에 할 때도 경호처에서 다 막아섰거든요. 네.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적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보안시설이잖아요. 대통령실은 네네. 기본적으로 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책임자의 승인하에 하도록 돼 있어요.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이고. 지금도. 예, 또 네. 경호는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인신을 구속할 때는 그런 보호장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경찰 특공대라도 가동해서 인신을 뭐 구속해야 된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범죄를 상당히 저질렀걸로 인정되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심지어 우려만으로도 체포영장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군요. 근데 네. 심지어 불응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근거를 지금 쌓아가고 있고 수사기관은. 그래서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네. 않아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그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야당들과 같이 발의한 부분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건데 그걸 계속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그 변론 준비기일 날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여러 방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인편으로, 사람으로, 우편으로, 또 전자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자 방식으로 보내놨는데 계속 송달을 안 하면 일주일 안에 송달받은 걸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거부할 수만은 마냥 없군요. 거부할 수 없고요. 네. 더더군다나 답변서 제출은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기회를 주는 측면이어서 이걸 내는 게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안 낸다고 해서 이 변론이 개시조차 못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을 이렇게 끄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개헌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6년 전에 여군 성추행 문제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인데 사실 전 정보사령관이니까 지금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기획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개통 없이 날림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노상환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기 후배입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정보사령관이었어요. 네. 굉장히 김용현 전 장관과는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 국정원 사람들 다 보내고 군을 보내가지고 이 성간이의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포고령. 포고령은 1호부터 사실상 위헌적이라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인데 네. 국회와 정치, 정당 활동 일체를 금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당한 계엄이어도 허용되지 않는 범위거든요. 네. 심지어 의사들이 현업 복귀를 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도 처단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단어를 쓸 수조차 없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계엄 포고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보사령관의 특성이 정보사령관은 군에서도 아주 고립된 섬 같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똘똘 뭉치고 이른바 오비, 올드보이들의 어떤 모임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간인이 이 계엄에 깊숙이 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도 수사로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심지어 버거집에서 모의를 맞습니다. 했다고 해서도 논란이 됐죠. 이게 무슨 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네. 만났는데, 그러니까 정보사령관들이 아마 이렇게 노출되는 장소를 일부러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누가 거기서 계엄을 모의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예, 그런 네. 부분도 있고 한 분은 일단 정보 이제 기관 출신들과 이야기할 때는 막 라디오를 튼데 이제 도청을 항상 신경을 네, 쓴다. 네. 이게 또 훈련이 된 인사들이라서 또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대단히 좀 희극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모든 공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는데 여야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파를 떠나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떠나서 네. 법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이 헌법 71조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되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권한 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헌법 이 학계에서는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돌아온다면 헌법재판관 9명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걸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하면 이건 너무 적극적인 임명권의 행사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도 추천하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 임명안을 제가해주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임명권의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현상 유지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국무총리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이 또 탄핵으로 가게 될까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요. 현 시점에서 쉽지 않고.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거부권 행사는 또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만약에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이게 정부조직법에 계속 후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바로 후순위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 네. 이 난국에 대해서 더 정치력을 발휘할 거라는 또 보장이 없어요. 이런 정치적인 유동성을 계속 가져가는 게 또 제1야당으로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몸푸는 여야 잠룡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향방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판결 시기와 인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대선 시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는 왜 중요합니까? 대선 시기는 지금 이른바 잠룡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이 선고가 이미 두 개가 1심 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게 10년 동안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1심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형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 재판의 시계와 대선의 시계를 맞물려서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네. 대통령 탄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 60여 일 정도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90여일이 걸렸었는데요. 네. 탄핵이 딱 되면 그 순간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헌법이 그로부터 60일 안에는 너무 유동적인 상황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선을 안에는 치르게 대선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대선을 치르도록 헌법 68조 2항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월에 헌재 판결이 파면으로 나오면 4월에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4월까지는 이재명 대표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만약에 3, 4월에 선고를 하게 되면 5, 6월 대선 네. 그리고 180일 안에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180일을 만약에 꽉 채운다라고 하면 이른바 좀 폭염 대선이라고 해서 8월 대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동해서 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빨리 나오기를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을 것 같네요. 또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국민의힘은 전국 수습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권 후보 선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좀 당내 개파 갈등으로 휘청거리는 만큼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과 메시지 정확히 나온 바는 없다라는 없죠. 네. 의견이 많고 또 한동훈 이제는 전 대표가 된 거죠.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풍경이 발생했느냐. 우리 더 이상 동지로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색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과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다면 지금 친윤계가 사실상 비대위 체계에서 권성동 의원은 친윤계의 좌장 맏형이라고 지칭되는 정치인이니까요. 그러면 당을 어떻게 보면 접수를 한 상황이고 탄핵에 찬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좀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좀 다른 움직이는 방향으로 것 같아요. 가고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당리 당략과 정치적 셈법에만 좀 매몰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대선 이야기하고 국정협의체 이야기했을 때 권성동 대표가 난 이재명이 제안하는 건 싫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뭐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당내 질서를 빨리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도 여당에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반대 세력을 규합하려 독자 세력화에 나선다면 여권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는 돌입했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가 되면서 당대표직 수행할 때 본인은 원래 전당대회 때 도와줬던 현역 의원들이 한 17명 정도 된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확장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만약에 분당을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까지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친윤 친한으로 당원들도 쪼개져 있어서 항상 보수정당이 상수로 가져갔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도 좀 양분이 돼 있어요. 지지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고 비교적 약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의지는 표명하고 있지만 정치 일선에서 또 이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두각시키기에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뭐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아마 본인은 모색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신당에서도 막 여러 타당의 의원들을 이제 했던 게 선거 보전금의 문제도 있고 네. 지원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좀 의식했을 때 아직 세규합에는 완전히 좀 탄탄한 세를 규합하지는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사람 중 하나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곧바로 귀국을 했는데요. 조국 대표가 수감된 상황에서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을지 여부도 좀 주목해봐야겠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색깔이 이재명 대표보다는 그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대표와 좀 더 가까워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네. 지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도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들만의 길을 가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 김경수 지사도 조국혁신당에 승선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민주당에 뿌리를 대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타진할 텐데 지금 대선이 정말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야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의 세가 많이 좀 확장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